자,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2021년도 소방학 개론 기출문제 해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이전이죠. 2022년도부터는 문제가 대체적으로 그 단순한 무언가 하나를 암기해서 바로 이거다라고 나오는 그 답이 나오는 문제 유형보다는 복합형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하나 염두를 해두면서 이제부터 소방학 개론이나 법규도 조금 더 심도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2021년도 1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재난관리에 관한 이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기본법상 재난 현장에서 시군구 긴급 구조 통제 단장의 긴급 구조 현장 지휘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시군구 긴급 통제 단장은 기본적으로 소방서장이 한다라는 거 항상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52조죠. 52조의 그 긴급구조 현장 긴급구조 통제단의 긴급구조 활동을 위한 지휘에 관련된 그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부터 보시면 재난 현장에서 인명의 탐색 구조,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다음 리을이 긴급구조에 관한 물자의 관리,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2조를 보면은 재난 현장에서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재난 현장에서 시군구 긴급통제단장이 긴급구조 지휘 활동을 한다. 다만 치안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다. 자, 그럼 근데 어떤 거를 현장 지휘를 하느냐? 첫 번째가 재난 현장에서의 인면 탐색 구조입니다.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2항에 보시면 긴급구조 기관 및 긴급구조 지원 기관의 인력 장비 배치에 관한 사항을 하게 되어 있다. 여기는 없지만 그 사항이 들어가 있죠. 다음 세 번째 3항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한다. 요거 맞는 표현이죠. 다음 4항 긴급구조 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를 부여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 5항이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그 다음에 6항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이렇게 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다 맞는 표현이죠. 자, 여기서 맞는 표현은 지금 4번이 됩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최근에 그 문제가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리고 긴급구조대장이라든가 시군구 통제단장이라든가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외워주는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화재 2번 문제 보시면요. 화재 발생 시 발생하는 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항상 강조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그 1위는 연기입니다. 특히 유독성 가스죠. 그것 때문에 연기 문제는 끊임없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거의 한 해도 안 거르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1번 보시면, 자, 옳지 않은 것이에요. 연기는 수직 이동 속도는 수평 이동 속도보다 빠르다. 자, 통상 우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연기가 수평보다는 수직이 더 빠르고요. 수직보다는 계단실이 더 빠릅니다. 자, 수평은 0.5에서 1m/s 정도, 1초에 약 0.5에서 1m 정도 이동을 해요. 수직은 2에서 3m/s, 그래서 약 초당 2m에서 3m 정도, 그리고 계단실은 3에서 5m/s 정도 이동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수평 방향으로는 옆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수직 방향보다 높죠. 연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끝에 이제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죠. 계단이죠. 계단실은, 자, 우리가 물줄기를 그냥 쏟아가도 앞에만 살짝 막아도 물줄기가 세져요. 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수평으로 이런 넓은 공간에서 쭉 올라가다가 무언가 딱 공간이 압을 가해서 막아준 겁니다. 그랬을 때 속도가 더 빨라지죠. 자, 그래서 1번은 지금 맞는 표현이 되죠. 수직이 수평 이동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연기의 강간계수가 증가할수록 가시거리가 짧아진다. 자, 강간계수라는 거는, 자, 내가 빛을 쐈을 때 빛이 얼마만큼 멀리 가느냐입니다.
멀리 가느냐인데, 자, 강간계수가 증가한다라는 건 빛이 멀리 못 갔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강간계수가 증가할수록 가시거리. 자, 빛이 멀리 못 갔는데 사람 눈이 멀리 갈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가시거리가 더 짧아진다. 까지 맞는 표현입니다. 3번, 중성대는 실내, 화재 시 실내와 실외의 온도가 같은 면을 의미한다. 자, 이거는 늘 강의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지만, 실내외의 온도차 때문에 발생하는 건 연기의 고층, 굴뚝 효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내의 압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중성대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성대는 실내와 실외의 온도가 같은 면이 아니라 압력이 같은 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대를 또 한 가지 배우는 이유는 배역 문제 때문에 배운다고 했습니다. 항상 천장 가운데를 구멍을 뚫어서 배연을 시키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아니면 천장 가장자리, 그게 안 되면 제일 높은 곳에다 구멍을 뚫어서 배연을 시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찬 공기가 들어와서 밑으로 들어와서 밀어 올려야 뜨거운 공기들이 먼저 나가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자, 천장에다 구멍을 뚫으면 압에 의해서 고온의 가연성 가스들이 먼저 빠져나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천장에다 구멍 뚫는다. 자, 그래서 중성대는 실내와 자시 실내와 실외의 온도가 같은 면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압이 같은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압일 때입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다음 4번, 굴뚝 효과는 건물과 내부의 온도차.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3번 질문 설명하면서. 자, 실내외의 온도차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굴뚝 효과를 찾으시는 거고요. 실내의 온도 차이에서 발생했다. 그럼 굴뚝 효과고요. 자, 압력이 같아졌다. 그럼 중성대를 찾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실내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내부의 더운 공기가 상승한다. 그렇기 때문에 굴뚝 효과에 대한 표현이, 즉 여러분들 늘 상식적으로 들어가 보셨죠? 찬 공기는 아래로, 뜨거운 공기는 위로. 그 현상에서 발생되는 게 굴뚝 효과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이제 3번 문제로 지나가시면요. 소화 설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소화 설비는 나올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최고 난이도를 선사합니다. 소화 설비는 워낙 양이 많고 어떤 게 나올지가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죠. 자, 1번. 산알칼리 소화는 가스계 소화기로 분류한다. 자, 보통은 소화약제는요, 수계와 가스계 두 개로 분류합니다. 수계는요, 일단은 통상 4개 정도로 분류하죠. 기본적으로 일단 물입니다. 그 다음에 물에다가 강화액을 탄 거. 그 다음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포소화약제. 폼이나 폼 소화약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통상은 포라고 요즘은 얘기를 많이 하죠. 자, 포소화약제. 그리고 산 알칼리입니다. 이게 수계 보통 4가지를 얘기하죠. 가스계 하면은 통상 이것도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죠. 일단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할론. 그 다음에 청정소화약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분말은 가스계라고 보기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이렇게 분류할 때는 우리 분말 소화약제까지는 가스계 소화약제로 잡습니다. 물론 청정은 이제 할로겐화합물 청정이냐 아니면 불활성 청정이냐로 나누는데 통상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눠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자, 좀 전에 1번 지문은 여기였어요. 산알칼리. 그럼 일단 수계입니다. 가스계는 아니죠. 자, 그걸 놓고 봤을 때 1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산알칼리 소화기는 가스계 소화기가 아니라 수계 소화기로 분류해야겠죠. 1번은 틀린 얘기고요. 2번, 자, CO2. CO2는 이산화탄소죠. 좀 전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가스계로 분류했었습니다. 그래서 CO2는 소화설비는 화재 감지기, 선택 밸브, 방출 표시 등 압력 스위치 등으로 구성이 된다. 자, 다음 3번. 슈퍼바이저 넬리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구성 요소이다. 자, 기본적으로
슈퍼바이저널리는요, 습식이 아니라요, 준비 작동식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CO2, 지금 여기서는 지금 슈퍼바이저널리는 준비 작동식이고요. 기본적으로 습식은요, 헤드나 알람 밸브, 압력계, 리타징 체인버 혹은 지연 타이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습식 스프링클러의 습식이 아니라 준비 작동식이죠. 그러면은 2번이 틀린 얘기가 2번이 아니죠. 3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죠. 다음 4번 순환 배관은 옥내 소화전의 펌프의 최저 운전 시. 자, 최저 운전을 하는 이유는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거품이 많이 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온 하강 방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최저 운전하면 물의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낮추겠다는 거는 수온이 상승하는 걸 방지하는 거죠. 물의 온도를 낮추는 건 맞는데 수온 하강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 운전이라는 걸 하죠. 지금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는 2번은 이제 CO2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요, 화재 감지기라든가 선택 밸브, 방출 표시 등 압력 스위치 등으로 구성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2번만 지금 맞는 표현이고, 자, 이거는 가스계가 아닌 수계로 분류해야 되고요. 이건 준비 작동식이 돼야 되고요. 자, 이거는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 온도를 낮추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낮추는 이유가 수온이 상승했을 때 낮추는 거기 때문에 이 지문으로 봤을 때는 수온 상승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걸 기본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4번 문제 보시면요. 자, 우리나라 소방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통상은 역사가 이전까지는 고려사는 잘 나오지 않았어요. 고려사는 소방 간부 후보 시험 정도에서 약간 언급이 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좀 고려시대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1번 고려시대에는 소방을 소재는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을 없앤다 혹은 재앙을 벗어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소방보다 사실은 좀 더 큰 의미죠. 약간 재난의 의미가 되겠죠. 소방을 소재라 하였으면 이렇게 불렀을 당연히 이 재앙에서 벗어난다는 건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것도 표현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소방을 소재라 하였으며 화통도감을 신설하였다. 화통도감은 소방을 위한 꼭 직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화통도감은 자, 화약을 다루는 기구를 얘기합니다. 그럼 화약을 다루는 전문적인 기구를 뒀다라는 건 이 소방을 위한 기구 안에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소방을 소재라 하였으며 화통도감을 신설하였다.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2번 조선시대 세종 8년 혹은 1426년이죠. 26년 금화도감을 설치하였다. 자, 우리나라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시면서 아마 매일같이 외우실 거예요. 금화도감 1426년 세종 8년, 그 다음에 수성금화도감, 그 다음 멸하군 이렇게 넘어가는 순서는 꾸준히 외우실 거예요. 이거는 특히 금화도감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 조직으로서의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옛날에 그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 조직은 금화도감 되게 단순하게 나오던 문제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사 문제는 거의 이런 패턴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음 디귿 1915년 우리나라 최초 소방본부인 경성소방서. 자, 우리나라의 최초의 소방간서라는 표현, 그러니까 즉 근대적 이름의 소방본부인 경성소방서는요, 1915년이 아니라 1925년이어야죠. 10년을 좀 빨리 썼죠. 그래서 3번이 아니죠. 디귿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 리을 1945년에 중앙소방위원회 및 중앙소방청을 실시했다. 자, 1945년에서 1948년은 미군 정식이에요. 이때 최초로 자치소방체제를 실시한 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소방위원회는요, 1946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고요. 중앙소방청, 이건 집행기구입니다. 지금의 소방청 개념은 아니에요. 이 소방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 이 중앙소방청 개념인데 이거는 1947년이 됩니다. 그래서 46년, 47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45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리을도 틀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맞는 얘기는 지금 기억하고 니은, 지금 1번이 답이 되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이제 백드래프트입니다. 백드래프트부터는 이제 폭발과 관련된 이론이죠. 자, 백드래프트는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백드래프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관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자, 백드래프트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이건 실내 폭발, 실내 화재 이상 연소에 하는 분야인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실내는 어찌됐건 간에 기본적으로 정육면체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구조에서 자, 여기에 문이 있고 여기에 창문이 있다라고 볼게요. 창문이 뭐 여기도 하나 더 있을 수 있겠죠. 창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무언지 모르지만 여기서 화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연료지배형이기 때문에 막 타겠죠. 근데 그 다음에 문이 다, 창문부터 모든 문이 다 막혀 있는 상태예요. 외부로 연결이 안 돼서 공기가 원활하지 못해요. 그럼 훈소연소를 하면서 가연성 가스, 특히 이 가연성 가스는 대부분 일산화탄소가 됩니다. 가연성 가스가 막 이렇게 산재되어 있고, 이거는 여기는 지금 불꽃이 없는 훈소만 하고 있다가 누군가 창을 확 깨버린다든가 문을 확 개방을 하면 급속하게 산소가 유입되면 자, 이 불꽃이 확 살아나겠죠. 그러면서 천정에 있는 그 가연성 가스에 불꽃이든 불티든 뭔가 튀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펑 하고 터지는 게 백드래프트의 기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랬을 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자, 백드래프트 전조 증상. 자, 내가 여기 소방관이에요. 자, 소방관인데 여기 밖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 안에 봤을 때 아, 이거 백드래프트일까 아닐까를 구분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자, 그 다음에는 백드래프트인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 전술을 짤 것인가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기본적인 원인과 그 다음에 구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대응 방법, 이 세 가지를 주제로 해서 시험에 나오겠죠. 자, 기본적으로 1번부터 보시면 자, 1번 질문부터 보시면 1번 불완전 연소에 의해 발생된 일산화탄소가 가연물로 작용해서 폭발하는 현상이다. 자, 물론 일산화탄소뿐만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가연물이 타다가 훈소 연소를 하면 제일 많이 뿜어내는 거 일단 일산화탄소 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어떤 게 타느냐에 따라 좀 틀릴 수 있죠. 근데 자, 일산화탄소가 가연물로 작용하여 폭발하는 현상. 좀 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 훈소 연소하면서 일산화탄소가 막 공중에 떠다니고 있다가 급격한 공기 유입으로 인해서 펑 하고 터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일단은 1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여기 일단 옳은 것이니까 1번은 맞는 지문이죠. 그럼 2번부터 4번은 어떤 게 틀렸는지 한번 보시면요. 화재 진압 시 지붕 등 상부를 개방하는 것보다 출입문을 먼저 개방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술이다. 자, 출입문을 개방해서 백드래프트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럼 백드래프트 현상을 보시면은 그 배연 전술이라 그래서 지붕에 상부를 개방해서 배연을 시키는 게 전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랬을 때 지붕 상부를 개방하는 것보다 상부를 개방하는 것이 출입문을 개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전술이겠죠. 기본적으로 아까 그 2번 문제 푸실 때에도 그 중성대가 있으면은 상부를 뜯는다 그랬습니다. 상부를 뜯었을 때는 자, 가끔 백드래프트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자, 백드래프트 현상이 일어났어요. 문은 열면은 공기가 공급돼서 산소가 유입돼서 뻥 터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지붕을 개방하면은 지붕도 어쨌든 산소가 유입될 거 아니에요. 그럼 터지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 고온의 압력을 가진 가스예요. 천장에 막 붙어 있어요. 천장을 뜯어내면 자, 밑에 있는 불꽃에다가 공기가 가기 이전에 압에 의해서 가연성 가스, 고온의 가연성 가스가 먼저 빠져나가야지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천정 혹은 상부를 개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술입니다. 세 번째, 밀폐된 실내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출입문을 한 번에 완전히 개방하여 연기를 일순간에 배출해서 폭발력을 억제할 수 있다. 자, 밀폐된 실내에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출입문을 한 번에 완전히 개방을 하면요, 터지는 겁니다. 배출해서 폭발력을 억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문을 개방하여서 폭발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백드래프트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거를 한 번에 개방한다 이런 말은 쓰면 안 됩니다. 특히 출입문.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자, 안에 어떤 이상한 전조 증상이 보인다. 그럼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거, 출입문 함부로 확 여는 거 안 되고, 하부에 구멍 뚫는 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일단 구멍을 뚫어서 환기시켜야겠다 그러면은 본인이 뚫을 수 있는 한도에서 제일 높은 곳에다 뚫는 게 기본이에요. 가장 그게 기본인 거지. 뭐 소방관이 하부에 구멍을 뚫거나 문을 함부로 막 개방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4번 연료 지배형 화재가 진행되고 있는 공간에 산소가 일시적으로 다량 공급됨에 따라 가연성 가스가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현상이다. 자, 기본적으로 처음에 불 붙을 때는 항상 연료 지배형입니다. 그러다가 훈소 연소가 시작됐다는 건 연료 지배형 화재가 아니라 환기 지배형 화재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환기 지배형 화재가 진행되고 있는 공간에서 산소가 일시적으로 다량 공급됐을 때 가연성 가스가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현상을 백드래프트라고 한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환기 지배형 화재가 진행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이 앞에 문구가 틀린 거죠.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뭐 한 번에 개방한다? 안 되죠. 그리고 상부를 개방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1번은 가장 기본적인 전통적인 백드래프트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1번만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보시면요. 위험물의 종류에 따른 수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히 여러분들 1류부터 6류 위험물을 기계적으로 외우시는 것도 좋지만 그걸 다 외우시고 난 다음에 늘 명심하라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가 소화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일반 상식적으로도 물을 뿌리는 것부터 더 생각나요. 그랬을 때 물을 뿌려서 그걸 주수소화라는 표현을 쓰죠. 주수소화를 할 것인지 주수소화가 안 되는 것들한테 건조사를 할 것인지 일단 이걸 근간으로 먼저 조금 외우시는 게 가장 유리한 공부 방법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1류 위험물입니다. 1류 위험물인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을 사용한다. 자, 여기서 1번 지문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명심하시라 그랬습니다. 자, 제 3류 위험물 중에서요. 금수성 물질. 그 다음에 제 1류 중에서 무기, 과산화물, 무기 과산화물 정도. 그 다음에 자, 제 2류 중에서 알루미늄이나요, 혹은 마그네슘, 그리고 금속분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게 나옵니다. 뒤에 뭐가 붙은 금속분. 이런 것들이 붙으면요, 얘네들은 물을 뿌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금속 화재에 관련돼서는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다 건조사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외우세요. 요렇게까지는. 뭐 3중 위험물 중에 금수성 물질, 3류 위험물 중에서는 황림 빼고는 다 금수성 물질이죠. 그 다음에 1류는 무기과산화물 정도만 빼놓으면은 나머지 전부 다 주수소화하면 돼요. 2류는 알루미늄, 마그네슘까지는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뒤에 지문에 뭐가 됐든 금속분 어쩌고 저쩌고 붙는 물질들이 나온다.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물 뿌리면 안 돼요. 얘는 건조사. 건조사하면 여러분들 뭐 팽창질석, 팽창진주압 뭐 이런 거 많은데 일단 처음에 공부 접근하실 때는 그냥 모래 뿌린다라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금속분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럼 이건 전부 다 건조사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모래 뿌린다. 얘네는 물 뿌리며 물과 격하게 반응해서 더 화재가 커지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었습니다. 인류 위험물인 알칼리 금속. 자, 일단 금속자 붙었어요.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금속자 붙으면 물 뿌리면 안 돼요.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을 사용한다. 이게 무기 과산화물인데 요것들은 물을 사용한다. 일단은 틀렸죠. 좀 전에도 얘기했죠. 금속이라고 얘기하면은 무조건 건조사로 넘어가야 된다. 물 뿌리면 안 돼요. 일단 이게 틀렸어요. 2번 제2류 위험물인 마그네슘. 자, 2류 위험물 중에서 마그네슘, 알루미늄분,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금속분하고 뒤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그 지문들이 있어요. 이것도 전부 다 건조사입니다. 주수소화 금지예요. 이거는 주수소화한다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이거는 건조사한다. 맞는 표현이에요. 3번 삼류 위험물인 알킬 알루미늄. 삼류 위험물 나오고 황림만 빼면 나머지 전부 다 무조건 주수금지예요. 그럼 주수금지는 다 건조사로 일단 가셔야 돼요. 건조사. 맞는 표현입니다. 자, 사류 위험물이 나왔습니다. 사류 위험물은 아까 좀 전에 제가 언급을 안 했죠. 사류 위험물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유류예요. 보통 우리 석유나 이런 유류 등의 화재들을 뭘로 끄느냐? 우리 지식수화합니다. 그래서 지식수화는 뭐 젖은 담요로 덮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뭐 화재가 큰데 젖은 담요 뭐 얼마나 크겠다고 그걸로 다 덮겠어요. 그럴 경우 내알코올포라는 자, 이 그 담배포 같은 이 포가 들어있는 내알코올포가 있어요. 물에 가수분해한 포. 이런 포들을 내알코올포를 사용해서 포를 만들어서 질식수화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류 위험물인 알코올은 내알코올포죠. 내알코올포는 알코올에 내성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거품을 만들어서요 질식수화시킨다 라는 개념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7번 보시면 이제 화재 조사 보고 규정이 나옵니다.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상. 자, 이거는 법규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법규의 종합상황실시장 보고 업무하고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좀 같이 혼합해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화재 조사 보고 규정 상에서는 화재를 대형 화재, 중요 화재, 특수 화재로 나눠요. 대형 화재 하면은 보통은 사망자 5인, 사상자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나 아니면 추정액이죠. 재산 피해액 뭐 100억 이상 50억 이상이죠. 50억 이상일 것 같은 화재. 그다음에 중요 화재의 대표적인 거 이재민이 100명 이상 있을 것 같은 화재는 중요 화재로 분류하죠. 그럼 특수화재는 뭐냐? 화재 형상이 특수하거나 사고가 특수한 화재들을 얘기해요. 혹은 민감할 만한, 화재가 나서 민감할 만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자, 1번 외국 공감 및 그 사택의 화재는 대표적인 특수화재. 왜냐하면 이거는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재민 100명 이상 발생한 화재. 자, 이재민 100명이거나 아니면은 뭐 5층 이상의 병원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병원, 뭐 아니면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개 이상인 호텔 이런 데 화재들을 다 중요 화재로 보는데 대표적인 예시죠. 이재민 100명 이상 발생한 화재. 얘는 중요 화재로 분류돼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2번이 틀린 얘기고요. 3번 특수사고, 방화 등 화재 원인이 특이하다고 인정되는 화재. 이것들도 특수 화재로 분류합니다. 4번 철도나 항구에 메어둔 외양선, 그 다음에 항공기, 발전소 및 변전소 화재 이런 경우들도 전부 다 특수 화재로 구분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중요 화재 안에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8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는 어떤 특정 일을 지칭했습니다. 가라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나의 심의를 거쳐 다를 선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지금 선포한 게 아니라 이 가라는 사람이 가라는 직책을 맡으신 분이 직접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 이렇게 했을 때 앞에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면은 특별재난지역선포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들어가면은 재난사태선포입니다. 일단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은 자, 중앙대책본부장인데 재난사태. 그럼 일단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재난사태 요거는 가능해요. 중앙대책본부장인데 특별재난지역 그럼 요것도 가능하죠. 자,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거는 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사태 선포는 안 되죠. 자, 그럼 일단 2번 아니면 3번입니다. 그럼 한 번씩 끼워서 맞춰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의해서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건데, 자, 이 대통령이 여기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게 특별재난지역이고요. 근데 여기 뒤에 심의를 거쳐서 본인이 직접 선포한다 그랬어요. 대통령이라는 말이 뒤에 안 붙어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재난사태 선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 재난지역 사태 선포가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자, 1번은 중앙대책본부장하고 재난사태 선포는 안 맞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 빼면은 여기도 빠지고 여기만 답이 되는데, 자,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신체 혹은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여기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입니다. 심의를 거쳐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붙죠.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상황이 긴급해서 중앙안전위원회에 심의를 거치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먼저 선포하고 추후에 심의 받아도 됩니다. 자, 추후에 심의 받았을 때 심의를 통과를 못한다. 그럼 바로 철회해야 된다라고까지 다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주구장창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재난사태 선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고 특별재난지역 사태 선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한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사태 선포하면은 건의하는 사람이 중앙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 자, 기본적으로 중앙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는 게 맞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국무총리가 맡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책본부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다음 9번에 보시면 이제 소방조직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조종의 원리, 2번 계층제의 원리, 3번 명령 분산의 원리, 4번 통솔 범위의 원리. 자, 기본적으로 조정의 원리는요, 업무 조정의 원리라 해서 조직을 통합하고 행정을 업무를 통일시키는 걸 조정의 원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층제는요, 자, 소방은 현장에, 재난 현장에 나와서 급박하죠. 그래서 준군사적 조직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계층에 따라서 이게 명확하죠. 그래서 계층제는 뭐 상하의 계층을 형성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령 분산이 아니라요, 명령 통일의 원리죠. 자, 재난 현장에 나갔는데 명령권자가 여러 명이에요. 그럼 우리 흔히 여기에서 사공이 많은 거죠.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 그러죠. 명령은 통일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명령을 받고 그 사람한테만 보고하는 원리를 명령 통일의 원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3번이 틀린 거고요. 통솔 범위의 원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상관이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숫자는 정해져 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 물론 그 상급자마다 계속 이제 올라가서 굉장히 큰 범위를 통솔할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현장 대원들을 직접 내가 이끌고 뭔가 통솔할 때는, 자,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내 통솔 범위. 그렇기 때문에 계급이 있는 거고 계급의 중간 간부들한테만 명령을 내리고 그 중간 간부들은 자기의 또 이제 부하 직원들한테 명령을 내리고 이런 형식으로 가는 거지. 한 사람이 통솔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어요. 내가 혼자서 예컨대 중간 관리 아무도 없이 한 100명쯤 되는 인원을 다 통솔한다? 되게 힘들겠죠. 근데 100명까지는 그래 뭐 아주 능력이 뛰어나신 분 가능하다고 칠게요. 한 10,000명쯤 되는데 내가 혼자 다 통솔한다? 중간에 아무도 없이. 그거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통솔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는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맞춰서 팀을 짜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통솔 범위의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10번 문제는 블래비 문제가 나왔습니다. 블래비는 여러분 시험에서, 자, 백드래프트하고 블래비는 폭발 이론에 가까운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블래비는요, 기본적으로 현상의 특징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블래비는 여러분들 단순하게 일단은 원리부터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자, 블래비도 아까 백드래프트 그 원리 설명한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5개 저장 탱크가 있다라고 볼게요. 근데 이 안에 기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름통에 직접 이 안에서 불이 난 게 아니에요. 자, 휘발유를 담고 있다라고 칠게요. 그냥 단순하게. 아니면 뭐 경유, 등유도 괜찮고요. 그런데 밖에서 불이 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불이 나서 이걸 계속 달궈요. 자, 액체가 달궈지면은 기체가 되면 부피는 증가하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끓여보는 게 사실은 물인데, 물만 해도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 부피가 1700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라면은 다 한 번씩은 끓여보셨겠죠. 라면 끓이실 때 물 막 끓으면 주전자 뚜껑 들썩들썩 거리잖아요. 부피가 팽창해서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액화 상태에서 뭐 종류에 따라 좀 틀린데, 부탄 같은 경우는 한 250배 정도 부피가 늘어나요. 액화의 상태와 기체인 상태가. 그래서 자, 여기서 계속 군불을 떼었다고 칠게요. 그럼 이게 보글보글 끓겠죠. 그러다가 이제 유증기화 되겠죠. 그래서 비등을 합니다. 그러면은 부피가 막 늘어나요. 그럼 이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계속 이게 막 하다 보면 팽창하겠죠. 그럼 계속 밑에서 계속 끓인다 그러면 이거 언젠가는 터지겠죠. 그랬을 때 터지고 이 밖에 있는 불꽃에 의해서 이 터져서 나온 유증기에 불까지 붙어서 이렇게 생긴 버섯구름까지 만들어지는 게 블랩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자, 블랩이 나타나는 원인은 좀 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 5개 저장 탱크 외부에서 불이 나서 안에 있는 내용물질을 끓여서 터지게 용기를 터트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자, 여기 밖에 있는 불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게 시험 문제에 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이게 블랩의 개념이고, 그러면은 10번부터 볼게요. 10번 문제 다시 보시면은, 자, 블랩이 현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1번, 액화 저장 탱크 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기운 폭발과 같다. 자, 증기운은, 자, 유증기가 구름처럼 떠다니고 있다 거기에 불꽃이 튀어서 붙어요. 근데 액화 저장 탱크에서 터져서 밖에 나와 있는 유증기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그 점만 봤을 때, 물론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불이 붙는 점에서는 증기운과 같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2번, 액화 저장 탱크에서 물리적 폭발이 순간적으로 화학적 폭발로 이어지는 순간이다. 자, 액화 저장 탱크에 밖에서 불이 있어. 자, 물리적 폭발은요, 상 변화 없고요. 상의 변화고, 화학적 폭발은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폭발에서 구분하는 건, 물리적 폭발하면 대표적인 게 불꽃이 없어야 돼요. 화학적 폭발은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폭발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풍선에다 바람을 막 넣어요. 제가 입으로. 그래서 언제까지? 터질 때까지. 그래서 뻥 하고 터졌어요. 이게 물리적 폭발이에요. 불꽃이 없죠. 그런데 액화 저장 탱크는 좀 다른 게, 입으로 바람을 넣는 게 아니라 거기다 가연성 가스를 집어넣었다고 볼게요. 가연성 가스를 쭉 집어넣어서 이게 터질 때까지 계속 가연성 가스를 넣습니다. 근데 밖에는 불꽃 같은 게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뻥 터질 때 바깥에 불꽃과 만나서 불이 붙었어요. 그럼 그게 물리적 폭발이 화학적 폭발로 변하는 순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원인 기준은 사실은 블랩이는 원인 기준은 물리적 폭발이고요. 결과 기준은 통상은 화학적 폭발로 잡고, 블랩이가 아무것도 안 써있다, 아무것도 안 써있는 폭발인데 어떤 폭발을 잡냐 그러면 일단 물리 폭발로 잡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원인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도에도 이 유사한 문제는 나왔었죠. 이 지문이. 그때는 블랩이는 물리적 폭발로 볼 수 있다. 그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원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3번, 블랩의 규모는 파열 시 액체의 기화량에는 차이가 있으나 탱크의 용량에 따른 차이는 없다. 자, 블랩이는 기본적으로 파열 시 액체의 기화량과요, 그리고 탱크 용량에 따라, 탱크가 얼마나 컸냐에 따라 차이가, 탱크가 크면 클수록 용량이 많이 차 있다는 소리잖아요. 당연히 탱크가 클수록 용량이 클수록 기화량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같이 가야지 따로 갈 수는 없죠. 3번은 틀린 얘기가 되죠. 4번, 직접 열을 받는 부분이 액화가스 저장 탱크의 인장 강도를 초과할 경우에 기상부에 면하는 지점에서 파열하게 된다. 이게 말을 어렵게 써놔서 그렇지, 인장 강도라는 게 탱크 전체 외벽의 강도를 얘기합니다. 이게 초과했어요. 그럼 갈라지기 시작하고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터지겠죠.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죠. 3번이 틀린 얘기죠. 탱크의 용량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자, 다음 11번. 포혼합 장치 중 펌프 프로포셔너. 펌프 프로포셔너는요, 물과 소와 약재 섞는 거예요.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자, 펌프 프로포셔너는요, 펌프 프로포셔너가 아니라, 자, 문제가, 펌프 프로포셔너를 찾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 프로포셔너를 찾는 거는 크게 네 가지인데, 자, 라인, 펌프,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자, 이거는 공부하는 방식이 여러분들, 자, 처음에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기억해서 라인, 프로포셔너는 좀 생략을 할게요. 여기 그림을 좀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라인 프로포셔너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펌프가 되고요. 세 번째가 프레이저. 프레이저 혹은 프레셔. 지금 올해 문제는 프레셔라고 써놨네요. 프레셔로 가겠습니다. 프레셔 프로포셔너. 그 다음에 프레셔 사이드가 되겠죠. 4번에. 자, 이거는 되게, 지금 앞에 기억으로 해놓고서, 예. 자, 기억, 니은, 디귿. 자, 이렇게 해놓고서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실 때,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물탱크가 있고요. 자, 여기 펌프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펌프에 의해서 어떤 관이 갑니다. 그리고, 자, 뭐, 그림마다 조금 세부적인 건 틀릴 수 있는데, 일단은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최대한 간결하게 그린 거예요. 이게, 물입니다. 이게 약재예요. 그리고 이거는 펌프예요. 자, 기본적으로 물을 쭉 끌어올리겠죠. 여기 그래서 여기가 최종적으로 발포되는 구간이라고 봤을 때, 자, 물을 쭉 해서 물이 쭉 갑니다. 그러면 이 관을 벤츄리관, 이 관을 이거를 그냥 일단 한국어로 쓸게요. 관로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물이 쭉 지나갑니다. 이 물의 압력에 의해서 약재를 쭉 빨아들여서 약이 섞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라인 프로포셔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라인 프로포셔너는요, 여러분들이 외울 때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만 외울 때는요, 벤츄리관 작용에 의하거나 혹은 관노 혼합이라는 표현을 쓰면요, 라인 프로포션. 이거는 텍스트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푸는 방식이에요. 우선은. 자, 그 다음에, 자, 펌프 프로포셔너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자, 요 상태예요. 지금 똑같아요. 물을 펌프가 끌어올려서 물을 쭉 보내요. 근데 약재가 혼합이 돼요. 그러면은 약재가 얼마나 어떻게 섞일지는 저 압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데 그렇게만 했더니 어떤 때는 약재가 많이 섞이고 어떤 때는 약재가 많이 안 섞여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하나 설치하냐면 밸브를 설치합니다. 밸브라는 걸 하나 설치해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농도 조절 밸브예요. 일단 이 펌프 프로포셔너 같은 경우는요, 특별한 말이 없고 농도 조절 밸브에 의해서 일정 양을, 물론 이 농도 조절 밸브는 뒤에 프레이저 사이드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압이라는 말 없이 그냥 농도 조절 밸브라는 말만 있으면은 펌프 프로포셔너를 찾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 케어.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이저 프로포셔널이라는 건요. 자, 원칙적으로 그림은 여기서 요 펌프에서 이거 펌프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요렇게 해도 물이 지나가지만 여기서 요렇게 해서 물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방식이라서 물로 넣어서 끌어올려주는 그 개념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가압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압수라는 표현은요. 자, 물이 압을 가해서 약재를 밀어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물에 약재를 섞어버린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이게 프레이저 프로포셔널가 됩니다.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요. 자, 프레이저 사이드 프로포셔널은요. 좀 전에 이 약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물을 밑에서 넣어서 압을 올린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여기 옆에다가 그냥 그 압력 펌프를 하나 넣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아니라 압에 의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압입용 펌프라는 표현을 씁니다. 압입용 펌프죠. 그래서 여기서 옆구리에서 압을 가요. 그래서 프레셔 사이드라는 표현을 쓰는 게 옆에서 압을 가해서 약재를 밀어 올리는 방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자, 일단은 요거는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라인 프로포셔널 하면은 벤추리관의 벤추리 작용 혹은 관로 혼합 장치, 관로 혼합에 의한 혼합, 즉 물이 지나가는 압에 의해서 약재를 싹 끌어올린 거예요. 지나가고 약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펌프 프로포셔널은 그랬더니 농도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중간에 농도 조절 밸브를 하나 설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프레이저 프로포셔널은 자, 여기 펌프에서 관을 하나 더 따서 이쪽에다가 밑에 바닥에서 물을 넣어서 물로 가압수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프레셔 사이드는요.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널은 여기다가 옆에다가 압입용 펌프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옆구리에서 압을 넣어주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11번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을 보고서 그림은 요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고 여기에서 하나씩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앞에 압입용 펌프가 있느냐, 선을 하나 따서 요렇게 가압수를 넣느냐, 아니면 그냥 요거 농도 조절 밸브만 있었느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데요. 자, 문제가 일단 펌프 프로포셔널이에요. 펌프 프로포셔널은 기본적으로 관로가 지나가고 농도 조절 밸브만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실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자, 지금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 혼합기에서 약재가 관로 혼합에서 이 압에서 나오죠. 이건 라인 프로포셔널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펌프가 이렇게 쭉 가서 포가 방출이 되는데, 자, 여기에 직접 무언가 장치가 없고 여기에만 지금 농도 조절 밸브만 있죠. 펌프가 이렇게 진행할 때 여기 농도 조절 밸브만 있습니다. 그럼 요거에 펌프 프로포셔널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아까도 그림 그렸듯이 펌프에서 물이 지나가는 관로로 지나가고요. 밑에로 물이 들어갔죠. 이게 가압수가 들어갔죠. 그럼 이거는 프레셔 프로포셔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펌프가 지나가고요. 자, 여기에다가 뭘 연결한 게 아니라 약재 탱크에다가 별도의 압을 가하는 겁니다. 별도의 압을 가하는 요 펌프가 하나 있죠. 제가 아까 그냥 옆구리에다가 구멍 뚫었는데 이 펌프가 하나가 더 있어요. 약재 끌어올리는 펌프가. 그럼 이거는 압입용 펌프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건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갖다 라인, 압입용 펌프만 보였다, 펌프. 자, 밑으로 물을 넣어서 가압수를 넣었다, 프레셔. 그 다음에 자, 별도의 압입용 펌프를 하나 더 만들었다,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12번이 됩니다. 12번 문제는요. 또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나왔습니다.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 단계별 조치사항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1번 예방 단계. 예방 단계는요, 기본적으로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5조에 2에 의해서 예방 조치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재난 방지 시설의 관리,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2번 지문에 보시면 대비 단계라고 나왔습니다. 대비 단계는요, 재난 현장 긴급 통신 수단의 말이죠. 자, 긴급 통신 수단을 마련했다거나 비상 방송 장치라든가 통신 수단 구축, 관리, 마련, 이런 말이 나오면 대부분이 다 대비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대응 단계는요, 특별 재난 지역의 선포. 자, 여러분들 여기서 유념하셔야 되는 건요, 특별 재난 지역 선포는요, 복구 단계입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요, 거길 지원해 주죠. 그럼 대응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재난 사태 선포가 돼야 대응 단계. 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는 대응 단계고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을 했다, 선포를 했다. 그거는 복구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복구 단계는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입니다. 그럼 요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자, 여기서는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재난 사태하고 특별 재난 지역은 달라요. 특별 재난 지역은 복구 단계 때 이루어지는 거고요. 재난 사태 선포가 대응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구분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3번 최소 산소 농도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최소 산소 농도는요, 어떤 물질이 연소하기 위해서 최소로 필요한 산소 농도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최소 산소 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소 상한계에 의해 최소 산소 농도가 결정된다. 자, 최소 산소 농도는요, 연소 상한계가 아니라요. 여기죠. 밑줄을 잘못 껐습니다. 자, 여기죠. 여기가 아니라요. 하한계죠. 자, 최소 산소 농도, 여기 지금 이제 프로판이 나와 있으니까, 자, 프로판은 그 연소 범위라는 게 2.1에서 9.5예요. 그럼 이 연소 범위라는 특징이 뭐냐면 2.1보다 낮아도 불이 안 붙고 9.5%보다 높아도 불이 안 붙어요. 이 구간 안에 있어야 불이 붙는데, 불이 붙을 때 최소가 요거예요. 최소가 2.1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2.1에다가 자, 프로판이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몰수를 곱한 게 최소 산소 농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최소 산소 농도는, 자, 이거 이거 상한계가 아니죠? 이 하한계에 의해 영향을 받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얘기가 돼요. 2번, 연소할 때 화염의 전파하는 데 필요한 임계 산소 농도,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임계라는 건 그 끝에 있는 최소한의 산소 농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완전 연소 반응식의 산소 몰수에 의해 최소 산소 농도가 결정된다. 완전 몰수가 몇 몰이냐에 따라서 그 몰수의 곱하기 최저 연소 범위 하한값을 곱하는 겁니다. 자, 프로판 같은 경우는 C3H8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판이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 농도는요, 이게 보통 N이고, 이거를 N이라고 하고, 이걸 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 농도는 M 플러스 4분의 M이 최소 산소 농도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저거를 대입하면 3 플러스 4분의 8이 되죠. 그래서 최소 산소 농도는 5가 됩니다. 그럼 프로판 하나를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는 산소 5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 이 산소는 공기 중 21%가 아니라 공기 100% 산소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의 산소가 필요하고, 아까 최저 하한계 값이 2.1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다가 산소 5몰을 곱하면은 합치면 10.5%가 최소 산소 농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1번이죠. 최저 산소 농도는 하한계 값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14번 좀 전에 풀었던 거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1기압 20도 C인 조건의 메탄은 CH4입니다.
2세제곱미터가 완전. 자,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완전 연소하는 데는 2세제곱미터가 아니라 일단 1세제곱미터가 기준이에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메탄의 몰수를 구해야죠. 자, 아까 모든 탄화수 속에는요, CN, HM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럼 메탄도 지금 안 써 있어서 그런 거지 C1, H4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구하는 공식은 완전 몰수는 요렇게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비하면은 1 플러스 4분의 4죠. 그러면은 2몰이 돼야 되죠. 일단은. 그런데 여기에 이거는 1세제곱미터일 때 2몰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2세제곱미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4몰의 산소, 즉 4세제곱미터의 산소가 필요하죠. 그랬을 때 답은 3번이 됩니다. 이게 2가 바뀌었다는 건 최종적으로 나온 값에다 2를 곱하라는 의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막 생각이 깊으셔서 올해 같은 경우 많이 틀리셨는데 생각을 너무 깊게 하셔서 한 번 더 비트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더 비트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15번 이제 넘어가시면요. 연소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가연물의 종류. 자, 연소의 속도는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 가연물의 발화 조건이죠. 좋은 가연물이 되기 위한 조건. 이거랑 거의 일맥상통한다 그랬습니다. 가연성 물질이 어떤 종류이냐. 자, 예컨대 종이냐, 나무이냐, 아니면 휘발유냐, 뭐냐에 따라서 당연히 연소 속도 달라지죠. 맞는 표현입니다. 니은 촉매의 존재. 촉매라는 건 불이 잘 붙게 하는 거고 부촉매는 불이 안 붙게 하는 거죠. 촉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촉매의 농도가 어떻게 되냐는 연소 속도가 느리고 빨라지는 거에 영향을 미치죠. 그럼 이거를 만약에 한번 비튼다 그러면 앞에 부촉매라고 쓸 수도 있어요. 부촉매도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디귿 공기 중 산소량. 자, 불은 어찌저쨌건 해도 산소가 얼마나 원활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다음 리을 가연성 물질과 산화제의 당량비. 이거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즉 연소 범위에 있는 비율, 연소 범위 안에 잘 들어가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다 맞는 표현이 됩니다. 다음 16번은 이제 폭발 문제인데요. 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폭연은 폭괭보다 폭발 압력이 낮다. 폭연은 대류나 난류 현상에 의해서 불길이 정상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폭갱은 충격파에서 화끈하게 펑 터져갖고 급속하게 번지는 그를 폭갱이라고 표현하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폭발 압력은 폭갱이 높죠. 이거는 뭐 그냥 사실은 국어적인 내용이죠. 폭연은 폭갱보다 폭발 압력이 낮다. 반대로 쓰면 틀린 말인데 그럼 높다로 또 바꾸면 되죠.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2번 분해 폭발은 산소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발열 반응하는 물질을 얘기한다. 본인 물질이 분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와는 관계없이 일단은 분해 작용에 의해서 발열 반응이 되는 것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 폭발은 물질의 상태, 상변화죠. 상태가 변하거나 온도, 압력 등의 조건에 따라 발생한다.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 풍선을 넣는다든가 풍선에 바람을 계속 넣는 거 혹은 물을 끓여요. 아니면 블레비 현상의 원인 기준까지 그래서 액체를 기화시키면서 비등시키면서 부피를 팽창시켜서 용기를 뚫고 나옵니다. 거기까지가 물리폭발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4번 중화폭발은 액체의 미적이 일정 온도 이상으로 조연성 가스 중에 분산되어 있을 때 착화해서 발생한다. 자, 액체의 무적 혹은 미스트 혹은 무상 이렇게 흩날리는 거 이런 것들은 중합이 아니고요. 분무폭발이라는 표현을 쓰죠. 중합폭발은요. 중합에서 발생하는 반응에 의해서 폭발하는 것들을 중합, 즉 합쳐지면서 열에 의해 발생되는 거고 액체의 무적이다 이러면은 분무폭발을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7번으로 넘어가시면 소화 방법에 대한 설명만을 옳은 설명만을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기억, 질식수화는 일반적으로 공기 중 산소 농도를 낮추어 소화하는 방법을 말한다. 가장 기본. 자, 공기 중 산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물질에 따라 좀 틀리지만 일반적으로는 산소 농도가 16% 이하까지 떨어지면 불이 꺼진다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산소 농도를 낮추는 겁니다. 맞습니다. 니은 냉각 소화가 가능한 약재로는 물이나 강하에 CO2, 할론 등이 있다. 자, 물은 그 대표적인 냉각 소화, 즉 비열이 워낙 높기 때문에 남의 열을 잘 뺏어오죠. 그래서 냉각 소화의 대표적인 예시고요. 광화액도 마찬가지고 CO2, 이산화탄소는 처음에 발사했을 때 물론 질식 효과도 누리지만 굉장히 그 저온입니다. 차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각 소화 기능이 있고요. 할론은 기본적으로 부촉매 효과의 대표적인 예시지만 부수적으로 냉각 소화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주소화 플러스 그 부수적인 효과까지 같이 외우시라 그 표현을 많이 하죠. 기억하고 니은은 맞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 디귿은 피복수화는 비중이 물보다 큰 비수용성 유류화재 시 무상주수하여 소화하는 방법을 얘기한다. 자, 이거는 피복수화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공기보다 무거운 불연성 기체가 전체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물보다 큰 비수용성 유류화재 시 무상주수, 이거는 그 물 분무에 의해서 질식소화를 누리는 거고, 피복수화는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전체를 덮어버린다라는 개념이에요. 다음 리을 부촉매 소화는 가스화재 시 가스 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방법을 얘기한다. 이건 부촉매는 화학적 작용을 억제하는 거고, 가스화재 시 가스 공급을 차단한다. 이건 제거 소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디귿하고 리을은 틀렸고 기억과 니은만 맞는 표현이 됩니다. 다음 18번 물소화 약재입니다. 물소화 약재는요, 여러분들 시험에 수계인데 워낙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불이 났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물로 불을 끄지 일단 다른 걸 생각을 잘 못해요. 기본적인 게. 자, 물소화 약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질식소화작용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건 맞는 거죠. 맞는 거 찾는 건데, 자, 1번 같은 경우 물을 직접 쏴요. 그럼 이건 냉각소화나 뭐 제거소화를 노리는 거겠지만, 물을 그 무상으로 분무해서 뿌린다. 안개처럼 흩날려. 아까 미스트처럼 흩날려요. 그럼 얘네들이 막을 형성해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질식소화 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지문이 돼요. 2번 분상으로 방사시. 이게 물 분무를 얘기해요. 분상으로 방사시에는 B급 화재 및 C급 화재에도 적응성이 있다. 좀 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 물 분무로 방사를 하는 경우에는 B급 화재나 C급 화재, 즉 유류화재나 전기화재에도 적응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표현이죠. 3번 물은 비열과 기화열 값이 작은 게 아니라 좀 전 문제 풀 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비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중에서는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가요. 비열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다른 물질의 열을 잘 뺏어옵니다. 그래서 냉각소화가 우수합니다. 즉 비열과 기하열 값이 작은 게 아니라 가장 크기 때문에 냉각소화 효과가 우수하다입니다. 4번 수용성 가연물인 알코올, 에테르, 에스테르 등으로 인한 화재에는 적응성이 없다. 자, 수용성 물질은요, 기본적으로 그 물이 분무가 아니라 그 안에 기본적으로 물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표면화 주입 방식 같은 거를 써서 물을 옆으로 넣어서 희석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석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응성이 있다입니다. 이렇게 보면 물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주된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9번 문제 보시면요. 피난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인공소생기. 인공소생기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요. 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죠. 호흡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이다. 2번 피난 유도등이라. 여러분들 건물에서 보시면 피난 유도등 이렇게 붙어있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서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3번 복도 유도등이란 피난 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으로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4번 구조대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해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피난구를 얘기한다.
이 무동력 피난구는요, 승강식 피난기구라 그래서, 자, 사람이 올라가면은 자동적으로 천천히 쭉 내려가고 사람이 내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고 하는 방식을 얘기해요. 그럼 구조대란 뭐냐면요, 그냥 그림으로 보시는 게 이해가 더 빠릅니다.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죠?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이거 타고 내려오는 거, 이게 구조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 설명은 승강식 피난기구라는 걸 얘기합니다. 승강식 피난기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포털에서 한번 찾아서 이미지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르실 거예요. 제가 뭐 어떤 이미지가 어떻게 저작권 문제가 걸려 있는지를 몰라서 이미지를 쓰기가 좀 그런데, 구조대는 그냥 요거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미끄럼틀 같은 거. 다음 마지막이죠. 이제 2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0번 문제는요, 화재의 진행 과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발화기는 건물 내 기구 등이 독립해서 연소하고 있으며 다른 동으로의 연소 위험은 없다. 일단 처음에 불이 딱 붙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2번, 성장기 하면, 여러분들 그래프상으로 성장기 하면은 이런 거 그리죠. 실내 화재 성상에서, 자, 여기를 최성기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가 발화기라고 볼게요. 발화기 이후부터 최성기까지의 사이를 전부 다 성장기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간 정도를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성장기는 화재의 진행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계구부에서는 검은 연기가 분출돼. 성장기 안에서 특히 그 플래시 오버 단계가 들어가 있죠. 플래시 오버 때 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번, 최성기는 산소가 부족하여 연소되지 않은 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한다. 최성기 때는 산소가 부족해서 연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번, 감태기가 나옵니다. 지붕이나 벽체, 대들보나 기둥도 무너져 떨어지고 열 발산율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해야 되겠죠. 아까 그래프 그렸을 때 최성기 이후를 전부 다 감태기로 봐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뭐 기둥 이런 것까지 떨어지는 것까지 맞는데 다 탔으니까요. 발산율은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2021년도 그 소방사 시험 소방학 개론 기출문제를 저랑 같이 풀어보셨는데, 요즘은 그 전체적으로 그 소방 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 이론, 그 다음에 소화이론 골고루 4개 파트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물론 그 분량에 따른 뭐 분배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디 특정한 분야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끔 분량에 맞게끔 시간 배분 잘해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단순한기로 풀 수 있는 문제 많이 안 나옵니다. 점점 이렇게 복합형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좀 꾸준히 자주 열심히 공부하는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